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27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3년 동안 건강보험에서 1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0월 2일부터 사업을 본격화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대륙동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종료 통보 시점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각종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 비자도 신설합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국내 여행 활성화에 나섭니다. 비수도권 숙박과 교통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지원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상급 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서 3년 동안 건강보험에서 모두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 연간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투입 인력 대비 보상이 적은 중환자실 수가와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를 가산합니다. 저평가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 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료도 5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중증 응급수술 수가 등도 인상할 방침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병원 상황에 따라 70%에 미치지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은 5%에서 15%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어린이 병상과 응급 병상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지원 규모의 30%는 내년 한 해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지급됩니다. 수가 인상은 병상 감축 규모를 확인한 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대학의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 통계를 신국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결과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 기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통계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임상의사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 4.9명, 독일 4.6명, 덴마크와 스위스 각각 4.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의학계열 대학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 14.3명에 비해 절반 수준인 7.6명에 그쳤습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문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4,857달러,
약 2억 5,900만 원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2만 8,368달러, 약 1억 7천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상위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총 병원 병상 수는 한국이 12.8개로 OECD 평균 4.3개에 비해 3배가 넘었지만 공공병원 병상 수는 1.2개로 OECD 평균 2.7개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지역 빅5 대형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도 늘면서 의료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빅5 병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빅5 대형 병원을 찾은 환자는 266만 1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원정 진료 온 환자는 72만 1,930명으로 27.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로 중증, 희귀질환자의 원정 진료 증가율도 커지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내년 6월 한일 간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협정에 대한 종료 통보 시점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40년 만에 도쿄에서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도쿄에서 JDG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985년 제5차 공동회 이후 약 40년 만에 열린 겁니다.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 속히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JDG 협정은 한일 양국이 지난 1974년 체결해 1978년 발효한 협정으로 50년 동안 대륙붕 일부인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정입니다. 7광구는 우리나라 관할 해저 8광구 중 7번째 대륙붕으로 위치는 제주도 남쪽입니다. 남해안 한일 대륙붕 제7소구역에서는 석유 시출을 위한 탐사 작업이 10월 말에 절반가량을 끝냄으로써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내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국은 공동 탐사를 시작했지만 2002년 이후 일본은 공동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대륙붕 경계 기준이 변경된 탓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8년 6월이 공식적인 JDG 협정 종료 시점이지만 3년 전에 한쪽이 통보를 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 협정이 없어지면 해당 수역이 해양경계 미획정구역으로 남게 돼 양국이 별도의 획정회담을 해서 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간 공동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요구해왔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이번 회의가 성사된 겁니다. 협정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설득을.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위로 협정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네, 뉴스의 맥 외교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이 자민당 신임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 이 전 자민당 간사장이 선출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이 자민당의 신임 총재를 뽑는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돼 이 사실상 기시다 총리의 후임자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27일 오후 자민당의 제28대 총재 선거의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일본 경제 안보 담당상과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이 각각 1, 2위로 결선에 올랐는데 이 결선 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는 다음 달 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뒤를 이어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곧바로 입장을 내놓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담겼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이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고위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할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한일 양국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등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이시바 차기 총리가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시바 신임 총리 예정자는 이 한일 관계에 있어 비교적 온건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한국의 역사를 더 공부하고 싶다면서 일본인 스스로 과거의 책임을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정권과의 신뢰관계는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이 실제로 한반도 역사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볍게 논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외교 현안 살펴볼까요?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모여서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얘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는 30일까지 제79차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정당 조직인 헤즈볼라와의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또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 등 국제사회의 분쟁이 핵심 의제로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현지 시각 27일 총회 일반 토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서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27일로 예정된 기조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 수행 의지를 표명하고 아울러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 분야의 주요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이련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요즘 같은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핵심 자원인데요. 정부가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 비자도 신설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원하는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입력했더니 약 10초 만에 그림으로 척척 만들어냅니다. 무작위로 다른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구체적인 요구가 담긴 긴 문장도 금방 소화합니다. AI 모델 경량화 연구 중 하나로 향후 스마트폰 등 작은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속도를 0.1초대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선 이 같은 기술 혁신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는 부족한 상황. 구글이나 엔비디아 그런 데 취업을 하고 한국으로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핵심 기술, 그 뛰어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인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가 사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사실 그런 기술을 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고 역량을 키우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선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특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석사 과정은 80만 원, 박사 과정은 110만 원을 지급하는 연구 생활 장려금도 추진합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첨단 산업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섭니다. 해외 우수 인재 1,000명 확보를 목표로 K-TEC 패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입국과 체류에 있어 최상의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 비자를 발급함과 동시에 자녀 교육과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자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합니다. 동반 입국 허용 범위도 부모, 가사 도우미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가 과학기술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소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돕는 공익직불제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줄어든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이 협의회를 열고 농민소득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해 농민소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조 4천억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본 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 직불금 규모는 1헥타르당 밭의 경우 100만 원에서 134만 원, 노는 162만 원에서 178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밭의 경우 136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노는 170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시장 가격 하락으로 농업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 수입 안정보험을 내년부터 확대 도입합니다.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와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국의 경우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축산물의 경우 수급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학업을 이어간 끝에 최근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높아져 출산율 반등에 희망을 보이고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여기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라는 것을 더 강하게 한다. 윤 대통령은 새 아이를 키우며 경찰로 임용된 순경에게 축하 서한을 전하며 다시 한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경찰관인 윤은정 순경이 3명의 아들을 키우며 학업을 이어간 끝에 꿈을 이룬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격려와 축하를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순경과 같은 엄마 경찰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5 쌍둥이를 출산한 교육 공무원 부부에게도 축하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저출생 수석이 직접 5 쌍둥이가 태어난 병원을 방문해 대통령의 편지를 전달했는데, 편지에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5 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건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 아빠 그리고 5 아기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한편 지난 24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부처 신설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화창하고 선선한 가을은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죠.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국내 여행 활성화에 나섭니다. 비수도권 숙박과 교통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는데요.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민의 총 여행 횟수는 약 2,200만 회. 국민 여행 일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62% 수준입니다. 같은 해 분기별 여행 지출액도 11월이 포함된 4분기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유행으로 억눌려 있던 국민 해외여행 수요는 늘면서 관광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도 국내 여행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국내 여행 수요를 견인합니다. 오는 1일인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국내 관광 활성화로 뒷받침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 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 특히 우리 이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업계,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철 여행 코스 100여 개를 발굴해 상품화합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등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숙박 할인권 50만 장이 배포되고 관광열차 5개 노선 반값 할인과 내일로 패스 10,000원 할인 등이 지원됩니다. 당장 다음 주니까 국내 여행 더 갈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갈 의향이 있어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월요일 개통한 코리아 둘레길을 비롯해 관광 명소가 많이 준비돼 있다며 올가을 국내가 관광으로 북적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은 한국 경제의 전략 산업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지역을 더 오래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인 여러분과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힘을 꼭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관광진흥유공자 22명에게 은탑 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이 전수됐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우리 군의 역할과 위상을 알리는 축제장이 마련됐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군 문화 페스타가 열린 건데요. 다양한 훈련과 무기들을 체험하며 국방에 대한 이해를 높인 현장을 박지선 기자가 가봤습니다. 에어매트를 전장 삼아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실제 군인들의 지휘 아래 군에서 하는 유격 훈련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른 한쪽에선 체력 훈련 체험이 한창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는 힘을 다해 철봉에 매달려 봅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군 문화 페스타가 오는 29일까지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열립니다. 일반인들에게 우리 군의 역할과 위용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인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접하고 옆에 있는 장비를 함께 봄으로써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 홍보존에선 군의 방대한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체험존 등에선 군에서 하는 다양한 훈련들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이렇게 직접 위장복을 입어보고 실전에서 쓰이는 무기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기 VR을 활용해 실전과 같은 사격과 조종 체험도 가능해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군대 하면 육군 하면 너무 약간 딱딱한 이런 분위기를 예상했었는데 편안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군인들이 저희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럼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번 페스타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군악대와 의장대 시범 등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8일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상공에서 축하 비행을 펼치며 이번 축제에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안면도의 자연휴양림부터 망양정 해수욕장까지 우리나라 동서를 가로지르는 국토횡단 도보 여행길 동서 트레일의 1에서 4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전 구간이 완성되면 5개 시도와 21개 시군, 239개 마을을 통과하는 한반도 횡단 숲길을 최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상쾌한 피톤치드를 흠뻑 마실 수 있는 태안 안면도의 자연휴양림. 휴양림을 지나 수목원길을 따라 걷다 보면 꽃지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이 펼쳐집니다. 안면도 수목원과 태안해안 국립공원 등 볼거리가 가득한 태안에 한반도 동서를 걸어서 횡단할 수 있는 동서트레일이 개통됐습니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군 망양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전체 849km 길이의 걷기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패킹이 가능한 한반도 횡단 도보숲길로 5개 시도와 21개 시군, 239개 마을을 통과합니다. 구간은 총 55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한 개 구간의 평균 거리가 약 15km로 하루에 한 구간씩 걷기 좋은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동서 트레일을 통해 청소년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또한 기성세대와 액티브 시니어들이 이 길을 걷게 되면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이들 지역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신선한 활기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서쪽 구간인 1에서 4구간으로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 팔봉산 주차장까지의 57km 길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동서트레일의 1구간 시작점입니다. 이 길을 따라 안면도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숲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거리 트레일인 만큼 거점 마을 90곳도 정하고 야영장 40여 곳과 쉼터 110여 곳도 설치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쉬거나 숙박하거나 백패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팟 지점이 많은데 이런 긴 숲길 속에서도 그 각각의 이제 쉬거나 뭐 문화 체험을 하거나 이런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좋은 매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편백나무 숲도 있고 뭐 또 염전도 있고 또 그 뭐 안면도 휴양림에 소나무 그 송림도 뭐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보기 쉽지 않은 곳 같은데요. 올해 말까지 약 300km 21개 구간이 추가로 개통되며 2026년까지 55개 전 구간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의 개통을 통해 소멸되어가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엔 마약 탐지견, 안내견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은퇴 봉사견의 새 가족을 찾는 여정을 변채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곳곳을 탐색하는 강아지 테일이. 보통의 반려견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지난 4월까지 탐지견으로 훈련을 받은 강아지입니다. 호기심 많은 성격 탓에 탐지견 자질평가에서 탈락하면서 본격적인 활동도 하기 전 봉사견에서 은퇴하게 됐습니다. 테일이와 같은 은퇴 봉사견들이 강원도 춘천에 모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은퇴한 봉사견의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마련한 입양여행, 개는 솔로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국의 은퇴한 봉사견의 수는 400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보통 8살에서 9살을 전후해서 은퇴하는데 은퇴한 후에는 민간 입양을 기다리면서 제2의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테일, 알파, 마루, 은, 국화 5마리의 봉사견과 입양을 희망하는 5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안 생겼었거든요. 사진은 되게 못생기게 나왔었는데 되게 예쁘네요. 실제로 보니까. 말도 되게 잘 듣고. 이 탐지견들이 은퇴하면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항상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봉사일들이 뭔가 찾다가 마지막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는 편하게 좀 보내자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동안 산책 체험, 간식 주기, 공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분히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참가 가족들은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여행 마치고 나서
이제 입양 의사가 있으신 가족분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현장 심사를 하게 돼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정부는 탐지견 등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며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이은혜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 김복형 헌법재판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장과 훈장 수여식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경축 특사를 통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멕시코 고위 인사와의 만남, 동포 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펜서 콕스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국과 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 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안을 환영하고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항공우주와 바이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유타주의 협력이 심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실종된 아동은 발견이 늦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데요. 실종 아동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색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실종 아동을 수색할 때 영장 없이도 CCTV, 신용카드, 진료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해서 적시성 있는 수색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만약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보를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찰관도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실종 아동 발견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법률상 미비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군 사격장에서 예고 없이 총알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경주시의 간포 오류 삼리마을은 포항 수성 사격장으로 인해 오랫동안 튕겨나온 총탄, 도비탄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민권익위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받아들인 권익위가 해병대와 군 사격장 방향, 표적 위치 변경을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도 그간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 3개의 주민 수건 사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권익위는 이번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해병대 사격 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상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의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사용자들 수요가 많았던 14세 미만 자녀의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 알림 서비스 등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앱에 14세 미만 자녀를 등록하면 진료 시 유아 수첩이 없어도 자녀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을 설정하면 약물을 복용하란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으로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44곳 추가돼 총 1,004곳으로 늘었는데요. 나의 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으니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에서 앱 이용 방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생산되는 보햄, 레종 등 담뱃값에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한 안내 문구가 표기됩니다. 자세히 보면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꼭 전화 방문하세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KTNG 담뱃값 17종, 약 4천만 개의 이 같은 문구를 새기기로 했습니다.
민간협력 위기가구 발굴 홍보 정책과 KTNG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129에 전화하면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 복지 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일회성 홍보가 아닌 위기가구 발굴의 전국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에도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 낮 기온이 28도 보이면서 예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강원 영동은 내일까지 3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도 내일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28도, 청주 29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로 인해 선선하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 18도, 낮에는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낮에는 부산 28도, 광주와 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린 뒤 늦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즈넉한 가을밤의 고궁을 체험하는 경복궁 별빛 야행부터 경남 하동의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까지 가을을 맞아서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갈수록 짧아지는 가을, 그런 만큼 더욱 놓칠 수 없는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주말 동안 다양한 가을 축제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